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크게 그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즉 적용 범위는 형법 적용 범위 첫 번째가 시간적 적용 범위, 두 번째가 장소적 적용 범위, 세 번째가 바로 인적 적용 범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시간적 적용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될 것이냐, 장소적 적용 범위는 형법이 어느 지역에서 적용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인적 적용 범위는 누구한테나 적용될 것이냐, 누구한테 적용될 것이냐인데,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냥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다 적용된다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 적용되는데 한국 땅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형법은 원칙적으로 시행했을 때부터 폐지 시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형법의 그 시행 시부터 행위 시까지 적용되는 원칙인데,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뭐 재판을 할 당시에 법이 적용되냐, 행위할 당시에 법이 적용되겠냐 관련된 논란이 있어가지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뭐 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가 나오는 것이,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즉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라는 건 우리 형법은 제1조 1항에서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 법조문을 써놨는데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그래가지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따른다 라고 이제 1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말에 그 2020년 그 12월 뭐 8일인가요? 형법이 개정됐죠. 뭐 개정된 이유는 조금 뭐 문제가 있지만은, 개정된 부분이 뭐냐, 뭐 내용이 개정된 게 아니라 어떤 형법의 형법 전에 있는 글들이 일반인이 읽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는 게 문법적으로 안 맞거나 뭐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있는 용어들을 그 일부 개정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개정을 했습니다. 뭐 타당한 개정인지는 좀 뭐 의문이 들지만은, 이제 그래가지고 1조 1항도 개정이 됐어요. 물론 개정이 됐는데 이거 시행기간이 1년 후라 가지고 2021년 12월 아마 7일인가? 12월 7일 날부터 시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법조문들은 되도록이면은 뭐 올해 말에 시행되겠지만은 그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들을 소개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범죄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 법률에 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어적 문법에 맞춰가지고 한다 그래가지고 따른다로 바꿨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됐고,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1조 1항은 그렇게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할 당시에 법률에 의한다 그래가지고 따른다 그래가지고 행위시법주의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죄형법정주의 소급표 금지 원칙을 할 때도 1조 1항을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1조 1항은 결국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을 적용한 선언한 것뿐만 아니라 법령을 소급해서 안 된다, 소급표 금지 원칙을 같이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위시는 뭐냐? 그 행위시는 범죄 실행행위의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실행행위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결과 발생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이라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요. 예외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1조 2항이 있고 1조 3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부 교재에서는 재판시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판시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왜냐면 좀 이따 보면 되겠지만 1조 2항에서 할 때 재판시법이 아니라 가장 경한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냥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그러나 일부 교재에서는 재판시법주의를 하기 때문에 교재는 그런 말로 언급해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1조 2항은 행위시법이 아닌 재판할 당시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그 예외적인 것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먼저 1조 2항을 보면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국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해 놨고, 1조 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은 집행을 면제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재판시법에 의하든지 아니면 신법에 의하든지 하는 것들을 1조 2항 3항에서 행위시법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2항을 분석해보면 결국 1조 2항은 자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이 해가지고 법률이 변경이 돼가지고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서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경우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돼가지고 중했던 형이 경한형으로 바뀐 경우 이 두 가지를 1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1조 2항 관련돼 가지고는 보면 신법에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법에 따른다는 건 죄가 안 되는 법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자, 죄가 안 되는 법에 따른다는데 이거는 결국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신법에 의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1조 3항에서는 자, 그 범죄 후에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판 확정 후 재판이 확정됐어요. 재판이 확정됐는데 법률의 변경이 있어가지고 죄였던 것이 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때는 어떠냐? 재판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재판이 확정됐다는 건 바꾸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확정됐는데 이 재판할 당시에는 유죄라고 판단했던 것이 재판 후에 그건 죄가 안 된다고 바뀌었다면 그 법이 바뀌었다면 확정된 재판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단지 형의 집행, 형 집행만 면제한다 라고 하는 것이 1조 3항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1조 2항에서 범죄 후라는 얘기는 범죄 후에 언제까지겠어요? 범죄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죠. 확정된다면 1조 3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이랄 때 이 법률의 변경은 우리가 총체적 법률 상태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뭐 기본적인 다수결의 입장이다. 즉 법률의 변경이라는 건 헌법, 법률, 명령, 규칙 했을 때 그 법률의 변경만을 말하는 것이나 총체적 법률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위 기준 명령, 규칙, 고시 이런 것들 그런 것까지 다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임법에 의해서 위임법에 의해서 밑에 명령이나 규칙이라든가 고시 규정에다가 어떤 구성조건과 형벌을 규정할 수 있잖아요. 위임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적 위임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보충규범들이 명령이나 규칙이 변경돼 가지고 죄였던 것이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법률의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총체적 법률 상태의 변경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죄였던 것이 죄가 안 되면 그때는 우리가 신법에 의한다는데 이 신법에 의한다는 건 바로 그 형사소송법 326조 제4호에 의해서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지문에 이런 경우에 신법에 의한다고 하는 말이지만 면소 판결을 한다 하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도 좀 될 것 같아요. 그 관련돼 가지고 법률 거기 보면 개별적 내용의 범죄 후의 의미는 결국 구성요건적 실행행위가 종료된 후를 말한다. 여기서 범죄후라는 건 실행행위 종료 후. 아까 행위시법주에서도 그 행위시라는 건 실행행위를 말한다 그랬죠. 결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의 재판 확정 전까지 법률의 변경, 총체적 법률 상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신법에 의한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여기서 죄가 아니었던 것이 죄였던 것이 범죄 때 죄가 안 되거나 중한 경우에 경한 경우로 가요. 중한형이 경한형으로 바뀌면 신법에 의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좀 문제되는 게 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때 범죄 행위시에요. 이게 행위시라 가지고
행위시인데 이때 법률 A 법률, B 법률, C 법률 있어요. 이 행위시에는 A 법률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어요. 근데 B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2년 이하의 징역형이었어요. 근데 이때 재판을 받아. 재판시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그 3년의 징역형으로 바뀌었어요. 개정이 돼가지고. 실제 이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중한형이, 행위 당시에는 5년형이, 경한형이 3년형으로 바뀌었을 때 신법에 의한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 말하냐? 그러면 이 C라는 법률을 적용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중간시법이 있을 때, 여기 여러 번 개정돼가지고 중간시법이 있을 때는 가장 경한형, 이때는 가장 경한형인 B 법률의 형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이걸 재판시법주의라고 안 하고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형이 경한형으로 갔다는 것은 중한형이 경한형으로 변경했다는 건 신법에 의한데 이 신법에 의한다는 말은 가장 경한형으로 처벌한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 판례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우리 학설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후에 법률이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된 경우 면소판결, 이렇게 된 경우 신법에 의하는 거예요. 법률이 변경되기만 하면 돼. 우리 다수 학설은. 근데 판례는 뭐냐? 이 법률의 변경을 판례는 모든 법률의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법률의 변경을 그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한정 해석합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이 바뀐 이유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바뀐 경우는 이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위자한테 불리해도 그냥 행위시법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는데 법적 견해, 과거 법이 잘못됐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적 견해의 변경이었다. 이 법률이 변경된 것이 판례가 볼 때 그렇다면 그때는 이렇게 적용하겠다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 입장이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명확히 봐야 됩니다. 좀 이따 보는 한시법에서 판례가 추계표를 인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에 동기서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동기서를 취하는 판례가 거기서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변경에서도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우리 교환 14페이지 맨 위에 보면 그 대법원은 법률의 변경을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했는데 바로 그 부분이 이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뭐 사망 관련된 얘기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에 법률의 변경으로 죄였던 건 죄가 안 되는 경우에 형 집행만 면제한다. 그럼 여기 없는 건 뭐예요? 여기 없는 거는 중한 경우, 즉 중한 형벌이 경한 형벌로 바뀐 경우 이 경우는 있느냐? 이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필요 없죠. 왜? 재판이 확정됐으면 확정된 다음에는 아무리 옛날에 무겁게 처벌하던 것이 가볍게 처벌하더라도 확정된 대로 처벌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하고 3항의 차이점을 요 정도 살펴보면서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고 행위시법주의 예외로서 1조 2항과 1조 3항을 규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또 문제되는 게 바로 한시법이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시간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자, 문제되는 것이 한시법이라는 게 문제돼요. 한시법에 관련돼 가지고 한시법의 의의가 나오는데 한시법이라는 건 자, 한시법이라 그래가지고 시간이 정해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률은 시행에부터 폐지시까지 적용되는 겁니다. 근데 한시법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만 적용한다. 즉 딱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시행되는 법, 그걸 한시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한시법에도 교환해 보면은 뭐 협의의 한시법과 광의의 한시법이라고 구별되는데 협의의 한시법은 법령 자체에다가 이 법은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도 1월 1일부터 몇 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러면 그거는 협의의 한시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법에다가 이 법률은 이런 뭐 경제적 공황 상태가 끝날 때까지 적용한다. 그럼 그 법률은 이런 경제적 공황 상태가 어떤 경제적 불황 상태가 언젠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되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에 명시적으로 딱 박혀있지 않은 거, 그런 걸 우리가 광의안시법이라 한다. 그렇다면 한시법에는 협의안시법과 광의안시법이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한시법의 효력 관련돼가 좀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어떤 법이 이때부터 이때까지 몇 년도 1월 1일부터 몇 년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래요. 이 적용되는 때는 A라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주장해놨어요. 자, 그러면 A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A라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담배 피는 행위다. 흡연 행위를 봅시다. 그러면 흡연을 하게 되면 무조건 1년 이하의 처벌한다. 이런 법을 1년 동안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법이 시행된 이때 초에는 사람들이 담배를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죠. 담배 피다 걸리면 1년의 징역형인데. 자, 근데 이것이 쭉 흘러가가지고 12월 달쯤 되면은 사람들이 담배 필까요, 안 필까요? 핀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자, 이쯤 돼서 단속이 됐습니다. 단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단속이 된다고 바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재판받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 과정인데, 재판 과정 범죄를 이때 했어. 근데 이쯤 재판을 해. 이 법이 폐지된다면 이때 재판을 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이 법은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은 우리 형법에 따지면은 1조 1항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행위하고 범죄 행위 후에 지나가서 법률이 변경됐어. 이때 범죄였던 것이 이때 가서는 범죄가 아닌 것이로 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법에 의한다. 즉 재판시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때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은 이 법의 후반기로 가면은 위반 행위가 속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시행 중에 위반 행위를 했다면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위반 행위에 관련된 이 A 행위에 관련된 이 법률이 쫓아와서 이때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 시에는 이 법률이 적용됐지만 이 법률이 쫓아와서 이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는데 바로 이게 한시법에 이렇게 쫓아오는 거를 추구표라 그래요. 아까 소구표는 과거의 범죄 아니었던 것을 지금의 어떤 법령이라든가 형벌을 이렇게 쫓아 올라가는 거죠. 쫓아 올라가는 건 소구표라 그러고, 쫓아 내려오는 거, 따라오는 거, 이건 추구표라 그러는데, 이런 추구표를 인정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견해들은, 자, 기본적으로 추구표를 부정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추구표를 부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다수결적 견해예요. 근데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명문의 규정을 뒀어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렇게 한시법인 경우에는 한시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독일 형법전 자체에다가 여러분들 교환부 15페이지 위에 보면은 독일 형법 2조 4항에 보면은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한시법이 폐지돼도 폐지된 이후에라도 이 한시법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따라와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추구표를 인정하냐 부정하냐 논란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 형법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견해는 추구표를 인정할 수 없다. 부정설이 절대 다수설 입장이에요. 그러나 추구표를 인정해야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추구표 긍정설도 있어요. 근데 우리 형법 해석상 보면 1조 1항의 관계상 당연히 이때는 추급할 수 없다는 1조 1항과 2항의 관계상, 1조 2항의 관계상 추급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견해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우리 판례는 특이한 견해를 취하는데 동기설이라는 걸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은 한시법의 효력 끊어가지고 추구표 인정설, 아주 옛날 분들이죠. 옛날 분들이 주장하고 지금은 뭐 절대 다수설이 추구표를 부정하는 견해가 절대 다수설이다. 왜냐면 독일 형법과 같은 그런 추구표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리고 우리 형법은 1조 1항과 2항의 관계상 그냥 1조 2항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1조 2항에서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 한시법이 폐지된 것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적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판례는 이제 바꿔가지고 판례는 동기설을 취하는데 이 판례의 동기설은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어떤 법적 견해의 변경이다.
법적 견해의 변경과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나눠요.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나눠서 법적 견해의 변경이다. 과거 게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 견해를 바꿔서 폐지한 거다. 그러면 이때는 뭐다? 이때는 추구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이다. 그때는 추구표를 인정해가지고 그냥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자, 과연 이 판례 입장이 타당하냐 그랬을 때 법적 견해의 변경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의 변경인지를 구별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으로는 그 논리적 해석에 따라 가지고 추구표를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 하는 것이 뭐 학자들의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의 입장은 좀 비판하는 견해가 되게 다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판례가, 우리 판례가 이제 객관 시험이라든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판례가 나오는데 표준 판례 하나 나오죠. 2014년도 4월 24일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과거에 우리 형법에 혼인빙자 간음죄가 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로부터 혼인빙자 간음죄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게 돼요. 그냥 뭐 위헌으로 판단됐죠. 혼인빙자 부분은. 즉 혼인빙자 간음죄가 관련돼가지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음행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는데 거기서 혼인을 빙자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 결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형법이 개정해가지고 구형법 304조의 그 혼인빙자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삭제한 부분은 과연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과거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법적 견해를 변경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관계를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뭐 봤을 때 대부분은 그때는 법적 견해의 변경이라고 본 겁니다. 그 판례가 그렇고 그 뒤에 판례들을 보시면 이제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 판례, 그다음에 사실관계의 변화로 본 판례라고 보는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보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뭐 좀 드물다기면 적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대부분의 판례들을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 판례를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판례들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이런 판례를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면 어떤 하나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기준이 뭐냐? 판례가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 것은 그 좀 무겁게 처벌하던 것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받거나, 그러니까 어떤 수치를 변경시킨 거, 뭐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꾸거나 가볍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뭐 수치를 바꾼다는 거, 그러니까 이득액, 관세 포탈액, 그다음에 수뢰액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향 조정된 경우,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벌금형이 추가된 경우, 그다음에 무슨 기본적으로 뭐 수량들이 바뀐 경우, 그다음에 형량 등이 바뀐 경우 이런 거 그렇게 바뀐 거는 전부 다 법적 견해의 변경으로 본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판단하고 제가 말한 어떤 그런 수량의 변화 아니면 형량의 변화, 수치의 변화가 아닌 부분에 관련된 판례들만 좀 정리해서 보시면은 판례를 그래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시간적 적용 범위에 관련된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7페이지에 보면 백지영법 얘기 나와요. 근데 백지영법도 1조 2항의 관계에서 추구표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고 이 한시법의 논의와 똑같은 구조다. 단지 한시법은 법률의 변경이 있는 건데 백정법은 뭐예요? 모법에는 어떤 구체적 규정을 안 두고 전부 다 그 밑에 규정에다가 어떤 구체적 규정을 뒀을 때 밑에 명령 규칙이나 어떤 고시가 변경된 경우도 법적 견해의 변경이냐 봤을 때 법적 견해의 법률의 변경이라고 본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1조 2항 해석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 백지영법에 관련된 부분도 한시법에 관련된 논리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장소적 적용 범위가 있는데 그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된 입법주의가 있어요. 그 우리는 장소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 먼저 입법주의를 좀 봐야 되는데 입법주의는 속지주의,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라고 하는 4가지 정도의 입법주의가 있습니다. 즉 거기 나오는 속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국적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땅에서 일어난 범죄는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속지주의예요. 속인주의는
우리 땅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속인주의죠. 그다음에 보호주의는 우리나라의 법익,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 즉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 법을 적용하겠다. 이게 보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주의는 어떤 인류의 어떤 공공의 적 같은 범죄들, 즉 인류의 어떤 문명된 국가에 인정되는 공통의 법익,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겠다. 그런 것이 바로 세계주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주의의 적용으로 이제 논의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 비행기 납치라든가 아니면 인신매매라든가 아니면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무조건 우리나라 법을 적용시키겠다. 이것이 세계주의 입장이에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형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얘를 원칙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각각 채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가지 입법주의가 우리 형법에서는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제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인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를 보충하고 있다는데 그냥 같이 다 사용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속지주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 형법에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제2조에서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 보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한테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2조는 뭐다? 2조는 바로 속지주의를 적용한 거예요. 속지주의를 적용해가지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외국인, 내국인과 외국인한테 적용한다 하는 것이 1조 2항에서 말하는 속지주의의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속지주의의 확장으로서 우리는 4조에 기국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4조에 기국주의를 두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깃발,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깃발이 꽂혀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서 저지른 죄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항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근데 법정을 보면은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이거는 영역 외에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서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 있는 선박과 항공기에서 대한민국의 선박과 항공기에서 죄를 범한 누구한테 적용된다? 외국인에게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기국주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 땅으로 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돼요. 단지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부산항을 출발한 페리선이 뭐 일본으로 가는 페리선이 있어요. 부산항을 출발했는데 30분 부산항을 출발한 지 한 20분밖에 안 됐는데 그 선박 안에서 외국인이 뭐 다른 사람을 살해했다. 그럼 그 외국인한테 한국법이 적용되는 게 기국주의 때문입니까? 속지주의 때문입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선박에서 하니까 기국주의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국주의의 적용 범위는 우리나라 영역 바깥이라는 얘기예요. 그 선박이 한국의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공해에 있을 때 공해에서 외국인이 뭐 우리나라 선박에서 죄를 저질렀다면 한국법을 적용시켰다는 건 이 기국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설명할 때 페리선이 부산항을 출발한 지 한 20분 됐어요. 어느 나라 페리선도 우리나라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20분 만에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그때는 대한민국 영역에 내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저지른 외국인은 1조 제2조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이지 기국주의에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좀 판단해야 된다. 그 부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와 관련돼가지고 범죄를 범한다는데 2조와 4조에서 말하는 그 범죄지는 실행행위지와 결과지를 포함하고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무원 장소도 포함한다. 그렇게 여러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속지주의는 속인주의는 사망에 있는데 사망에는 속인주의를 규정하면서 자,
우리나라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한테도 우리 법을 적용시키겠다. 이게 대한민국 3조에서 말하는 속인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 한국 법을 적용받는 건 속지주의 때문이에요. 속지주의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이 필리핀 가서 도박을 하더라도 한국 형법의 도박죄를 처벌하죠. 그거는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 있더라도 내국인이라면 한국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3조의 속인주의입니다. 자, 거기 판례 하나 보는데, 판례 보면은 옛날 판례인데, 이 판례가 86년도 판례인데, 미국 문화원 관련돼가지고, 미국 문화원에 대학생들이 침입을 했는지 한번 들어가서 어떤 뭐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국법을 적용시켜야 되냐와 관련돼가지고, 이때 판례가 뭘 판단했냐면은,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은, 미 문화원은 치외법권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속인주의, 한국 사람들이 영역 바깥에서 죄를 저지르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법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 속인주의에 의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있죠. 86년 된 판례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판례 문제점에 대해서는 24번 각주에 밑에 달아놨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뭐 제국주의 시대에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려고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치외법권 지역이라는 건 요즘에 있어서의 현대에 있어서의 그 어떤 국제법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국제법 이론에서는 관할권 면제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 관련돼 가지고 보는 것처럼 그 외교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파견국인 외국의 영토의 연장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내국의 영토이고 외교 사절 등에 대한 특권이나 면제는 외교 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내국의 영토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견해가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미국 문화원이라 할지라도 한국 영역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호주의가 관련돼가지고 보호주의는 다시 우리가 5조의 보호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6조의 보호주의가 있어요. 자, 5조의 보호주의는 법조문을 보시면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한테 적용됐습니다. 이거는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한테 적용되는 거야. 근데 무슨 범죄냐? 특별한 범죄를 중요해놓고 그 특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를 할지라도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 앞자만 따서 보면 우리가 내, 외, 국, 통, 유, 문, 인. 제가 이제 3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외웠던 방식입니다. 앞자만 달달 따서 외웠어요. 내, 외, 국, 통, 유, 문, 인. 문서에 관한 점과 인장에 관한 점, 공문서와 공인장에 관한 것만 따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는데 결국 법조문에 보는 것처럼 내란죄, 외환죄, 그 다음에 국기에 관한 죄, 그 다음에 통화에 관한 죄, 그 다음에 유가증권과 우표 인재에 관한 죄, 그 다음에 공문서에 관한 죄, 공인장에 관한 죄. 이런 죄들은 뭐다? 이런 우리나라의 국가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외국인이 저질렀다 할지라도 뭐다?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6조는 뭐냐? 6조 똑같은 보호주의예요. 보호주의인데 6조는 법정을 보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저지른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한테 적용돼요. 근데 여기는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범죄는 이 위에 써 있는 범죄를 이 범죄를 제외한 범죄. 즉 내외국통 유문이라고 하는 범죄는 6조에 의해서 5조에서 처벌을 되고 6조에서는 그런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은 뭐다?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한국법을 적용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있죠. 6조는 단서가 있어요. 행위지에서 처벌을 안 하면 한국법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6조 단서를 보면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서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래가지고 바로 6조에는 이런 예외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그 5조는 국가보호주의를 채택하고 국가의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국가보호주의를 채택한 거고 6조는 국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보호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견해고 표준 판례가 나오죠. 표준 판례 보면은 우리가 문서는 공문서에 관한 죄를 했죠. 여기 아까 내외국통 유문이기 때문에 문서는 공문서에 관한 것만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사문서에 관련된 사안인데 사문서에 관련된 건 결국 6조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사문서에 관한 거는 6조에서 처벌을 하는데 만약에 그 행위지에서 처벌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우리 형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표준 판례로 논란이 된 것들은 캐나다 시민권자는 캐나다 국민이죠. 캐나다는 또 대한민국 영역 바깥이죠.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대한민국 영역 바깥에서 외국인이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외국인이고 그런 외국인이 한국의 사문서에 관한 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문서를 관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 캐나다에서 사문서에 관한 그런 행위들을 처벌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이 있다 판단한 것이 그 표준 판례의 내용이다. 그 밑에 판례 내용도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주의가 있는데 이 세계주의는 과거에 우리 형법에 있냐 없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이 그 2013년도 형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형법 296조의 2 여기는 이제 세계주의는 296조의 2에다가 약취 유입 및 인신매매의 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 세계주의를 채택했어요. 그 약취 유입 및 인신매매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땅이 어디 있든 대한민국 영역 내든 영역 외든 내국인든 외국인든 무조건 한국 형법을 적용시키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냥 한국 형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세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속인주의, 보호주의, 체계주의도 같이 채택하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지만 외국도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럼 필리핀 속지주의에서 필리핀에서 처벌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속인주의에 의해서 또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이렇게 관할권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법은 제7조에 규정을 두고 있는데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옛날에는 산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저질러 가지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지고 3년의 징역형을 집행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럼 한국 법원은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받은 집행받은 3년을 5년의 형에 산입해줘야 되냐, 산입해주지 말아야 되냐 했을 때 과거에는 임의적이었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불합치 결정 받으니까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는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산입해주도록 개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아 집행받았다면 한국에서 다시 재판할 때 외국에서 집행받은 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산입해준다. 뭐 일부분에 대해서 산입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것이 아니라 외국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었어요. 미결 구금 상태로. 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 필리핀에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금 상태에서 계속 재판을 받는데 3심 가서 무죄라고 판결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 결국 미결 구금 상태로 몇 년을 필리핀 교도소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한국 법원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의 변호사가 이제 주장한 거를 이 사람은 필리핀에서 오랜 기간 구금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 형법 7조에 의해서 산입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 대법원이 말하기를 7조에서 말한 거는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결 구금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래가지고 그 대법원이 그래 판단한 것이 그 표준 판례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표준 판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인적 적용 범위와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뭐라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에서는 다 적용되는데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그랬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고 제외하고는 재직종 형사 추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대한민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서 인정될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대한민국 땅에 있는 외국인을 할지라도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로서 뭐 협정이 체결된 외국의 군대 아니면 외국의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외교 사절, 외국 원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국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오늘 그 형법과 관련된 형법 총칙의 기초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의 기초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쳤고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범죄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